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8세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지금은 천안에서 고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평생 쌓아온 노력과 원칙을 지키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였습니다. 그해 제 아내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내는 평생 건강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병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는 61세였고 퇴직을 2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치료비가 문제였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 1억 5천만 원이 2년 반 동안 모두 사라졌습니다.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2019년 2월 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8천만 원을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단을 떠나는 것도 아쉬웠지만 무엇보다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직하고 6개월 뒤인 2019년 8월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61세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딸 민지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당시 민지는 27세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6년 전에 낳은 아들 서준이를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집에 들렀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고 청소를 하고 제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위 이강민도 가끔 따라왔습니다. 이강민은 중견 제조업체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딸의 남자친구로 소개받았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말씨가 부드러워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큰 충격일 줄 몰랐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교사 생활 내내 학생들에게 강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가을부터 2020년 내내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손이 간 것이 책이었습니다. 평생 책을 좋아했습니다. 국어 교사였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집에는 수백 권의 책이 있었는데 하나씩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책들을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중고서점에서 1965년 초판 박경리의 토지 1권을 발견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초판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 15만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온라인 고서 경매 사이트를 보다가 같은 책이 45만 원에 낙찰된 걸 봤습니다. 순간 번뜩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35년간 쌓아온 문학과 역사에 대한 지식이 이런데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서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나온 초판본들, 유명 작가의 사인본, 절판된 인문학 서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책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책을 만지고 그 시대를 상상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 자체가 제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2020년 말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고서점을 해보고 싶다고. 민지는 놀라면서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만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장소였습니다. 천안 시내 중심가에 적당한 가게를 찾아야 했는데 보증금과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 퇴직금이 3억 8천만 원 남아 있었지만 노후 자금을 생각하면 너무 많이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사위 이강민이 제안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아버지가 천안역 근처에 3층짜리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신데 1층이 비어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까? 저는 사돈 이상훈 씨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과묵한 편이었지만 민지, 결혼식 때나 명절 때 만나면 예의 바르게 대해 주셨습니다. 며칠 뒤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위치는 좋았습니다. 천안역에서 도보 5분 거리였고 주변에 학원가와 주택가가 있어서 유동 인구도 많았습니다. 1층은 약 50평 정도였는데 이전에 옷가게가 있다가 나간 뒤 6개월째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책을 진열하고 손님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했습니다. 사돈댁 사모님 김영순 씨가 직접 나와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김영순 씨는 이상훈 씨와 달리 말이 많고 활발한 분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여기 장사하시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저희가 임대료도 착하게 받을 테니 한번 해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나 되나요? 김영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 어떠세요? 사실 시세는 220만 원인데 사돈 어른이시니까 깎아드리는 겁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천안 시내 중심가 1층 상가치고는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계약은 2021년 1월에 했습니다. 2년 계약이었고 재계약 6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5천만 원을 더 들였습니다. 책장을 맞춤 제작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손님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도 놓았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을 투자한 셈이었습니다. 2021년 3월 드디어 고서점 책향기가 문을 열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서점 책향기를 연 첫날 손님은 3명이었습니다. 모두 지나가다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들이었고 구경만 하고 나갔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매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조급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대로 가면 월세조차 내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함을 억눌렀습니다. 35년간 교단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급하게 가면 넘어진다.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면 결국 도착한다고. 저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책을 갖춰놓으면 진짜 손님이 온다고. 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반 헌책방처럼 아무 책이나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3가지만 취급하기로 정했습니다. 첫째, 1970년대 이전 초판본. 둘째, 유명 작가나 학자의 사인본. 셋째, 절판된 인문학 고전. 이 3가지만 받고 나머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책을 구하는 방법도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헌책방을 돌며 초판본을 찾아냈습니다. 온라인 중고서점에서 저평가된 책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인맥이었습니다. 35년간 가르친 제자들이 전국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이 고서점을 열었는데 집에 오래된 책 있으면 연락해달라고. 반응이 왔습니다. 한 제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책장에서 1950년대 문학 잡지를 보내왔고, 다른 제자는 아버지가 모았던 초판본 시집들을 가져왔습니다. 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이 채워지자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손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골은 대전에서 온 70대 은퇴 교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제 가게를 보고 직접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1960년대 초판 한용운 시집을 보더니
바로 샀습니다. 35만 원이었습니다. 그 교수는 말했습니다. 여기 책들 수준이 다르네요. 주인장이 안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그 말이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35년간 쌓아온 문학과 역사, 지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초판본과 재판본을 구별하는 눈, 책의 상태를 평가하는 능력, 희소성을 판단하는 감각, 이 모든 게 제 강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골은 서울에서 온 문화재 관련 공무원이었습니다. 1950년대 미술 잡지를 찾고 있었는데 제 가게에 딱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정가의 2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정가만 받겠습니다. 대신 다음에도 와주십시오. 그 공무원은 고맙다며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그 뒤로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단골은 천안에 사는 60대 수집가였습니다. 박경리, 황석영, 조정래, 초판본을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가게에 오더니 1시간 동안 책을 보고 5권을 샀습니다. 120만 원어치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천안에서 제일 제대로 된 고서점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소문내겠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여름부터 손님이 늘었습니다. 하루 5명, 10명, 많을 때는 20명까지 왔습니다. 물론 모두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권씩은 팔렸고 온라인 경매로도 책을 팔았습니다. 월 매출이 800만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가을, 딸 민지가 손주 서준이를 데리고 가게에 왔습니다. 민지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65세에 새로 시작하신 게 이렇게 잘 되다니.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즐겁다. 민지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우울해하시던 모습이 거짓말 같다고 했습니다. 사위 이강민도 가끔 들렀습니다. 장인어른, 장사 잘 되시네요. 저희 아버지도 좋아하십니다. 건물에 좋은 세입자 들어왔다고. 이강민은 언제나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은 사위라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말 첫 해 결산을 했습니다. 9개월 동안 매출이 7,200만 원이었습니다. 책을 사들인 비용, 임대료, 전기세 등을 빼면 순이익은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65세에 시작한 사업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었습니다. 202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온라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어 매주 책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필기본 소개, 초판본 찾는 법, 책 보관 방법 같은 글을 썼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갔고 댓글도 달렸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사돈댁을 찾아갔습니다. 김영순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돈댁, 장사가 좀 안정되었습니다. 임대료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순 씨는 놀랐습니다. 사돈 어른, 괜찮으세요? 계약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깎아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드려야죠. 월 2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김영순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사돈 어른 의리가 있으시네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원칙이었으니까요. 2022년 한 해 동안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연 매출 1억 8천만 원, 순이익 5천만 원. 노후 자금으로 충분했고 무엇보다 매일 책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했습니다. 손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고 희귀본을 발굴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2022년 말
저는 동료 교사였던 한수민 선생을 만났습니다. 한수민 선생은 저보다 2년 먼저 퇴직했고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독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수민 선생은 제 가게에 오더니 감탄했습니다. 준석 선생님, 정말 멋지십니다. 은퇴 후에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사시다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민 선생님 덕분입니다. 예전에 책이 주는 위로에 대해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그 말이 제게 힘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한수민 선생은 가끔 가게에 들러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조언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2023년이 다가오고 있었고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67세가 되었고 고서점을 연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해 초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은퇴 후 성공한 시니어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데 제 가게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괜히 주목받을 것 같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딸 민지가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은퇴 후에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좋은 일 아닐까요? 같은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용기가 될 수 있어요. 민지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촬영은 2023년 1월 말에 있었습니다. 방송 PD와 카메라 감독이 가게로 왔습니다. 제가 책을 정리하는 모습,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 온라인 경매에 책을 올리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인터뷰도 했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65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우울했는데 책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5년간 쌓아온 지식을 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과 경험은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촬영 중에 사돈댁 김영순 씨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인사차 온 거였는데 카메라가 돌아가는 걸 보고는 신기해했습니다. PD가 김영순 씨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건물주로서 느끼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김영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건물에 이렇게 좋은 세입자분이 계셔서 건물주로서 뿌듯합니다. 사돈 어른이 열심히 하시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죠. 방송은 2023년 2월 초에 나갔습니다. 지역 뉴스 특집으로 5분 정도 방영되었습니다. 제목이 은퇴 교사의 제2인생 고서점으로 피어나다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방송 봤어요. 정말 멋지세요. 동료 교사들도 전화를 걸어 축하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손님이 급증한 겁니다. 방송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천안뿐 아니라 서울, 대전, 청주에서도 왔습니다. 어떤 손님은 방송에서 본 1960년대 초판본을 사러 왔고 어떤 손님은 그냥 구경하러 왔습니다. 주말에는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매출이 확 올랐습니다. 2월 한 달 매출이 2,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3월에는 3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하루 손님이 3명이던 가게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사돈 댁에서도 좋아했습니다. 이상훈 씨가 직접 가게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돈 어른, 대단하십니다. 우리 건물이 방송에도 나오고 이렇게 번창하니 저희도 기쁩니다. 김영순 씨는 더 자주 들렀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은 제가 바쁠 때 손님들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사돈댁이 처음부터 저를 믿고 임대를 해준 덕분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명절 때 사돈댁을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상훈 씨 부부와 이강민 부부, 그리고 이강민의 동생 이지우까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36세로 몇 년 전에 음식점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뒤 지금은 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김영순 씨가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 요즘 장사가 정말 잘 되시죠? 방송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좋은 자리를 빌려주신 덕분입니다. 김영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도 실력이죠. 그런데 책은 어디서 구하세요? 초판본 같은 거 구하기 어렵지 않나요? 저는 제 노하우를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중고서점, 헌책방, 제자들 소개, 경매 사이트 등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품을 가려내는 눈이라고 말했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쌓은 인문학 지식이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우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저씨, 그럼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당황했지만 숨길 이유는 없었습니다. 요즘엔 월 매출이 2,500만 원 정도 되고 순이익은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지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그 정도나 되세요? 식사 후 이상훈 씨와 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이상훈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 둘째 지우가 요즘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자신감을 잃었는데 뭔가 해보고 싶다고는 하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요. 저는 공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집에만 있으면 힘들죠.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좋을 텐데요. 그날 이후 김영순 씨가 더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유독 책 사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온라인 경매는 어떻게 하는지, 책 감정은 어떻게 배우는지, 단골 손님은 어떻게 만드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돈 댁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봄과 여름 동안 가게는 계속 잘 되었습니다. 방송 효과가 점점 사라지면서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월 2천만 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특히 은퇴한 교수, 수집가, 문화재 관련 종사자들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도 늘어났습니다. 순이익을 모아 1년 만에 5천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퇴직금도 아직 2억 이상 남아 있었으니 노후는 걱정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책과 함께하는 삶이 즐거웠습니다. 2023년 여름, 재계약 시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1월에 계약했으니 2024년 4월이 만료일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재계약 6개월 전, 즉 2023년 10월까지 의사를 밝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재계약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놓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사돈댁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김영순 씨가 손님 2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김영순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사장님 오셨네요. 저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손님들은 인사를 하고 책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김영순 씨가 손님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김영순 씨는 이내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저 요즘 고서적에 관심이 생겼어요. 우리 지우도 관심 있어 하고요. 나중에 또 여쭤볼게요. 그날 저녁 단골 손님 한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아까 그 여자분이 사장님 어머니신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제가 왔을 때 그분이 계셨는데
마치 여기 주인인 것처럼 이것저것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어떤 책들이 비싼지. 그래서 사장님 가족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닙니다. 건물주 사모님이십니다. 가끔 들르시는데 친절하신 분이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왜 김영순 씨가 손님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지우가 가게에 왔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친구 한 명과 함께였습니다. 이지우는 가게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친구에게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면 1960년대 초판본들이 있고 저기는 4인본 코너야. 저 책은 한 권에 80만 원은 받을 거야. 마치 자기 가게처럼 말하는 게 거슬렸습니다. 저는 참고 물었습니다. 지우 씨, 친구분이신가요? 이지우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제 친구인데요. 여기 구경 좀 시켜주려고요. 아저씨, 고서적 사업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고서적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책 감정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단골도 만들어야 하고요. 이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저씨 보니까 할 만해 보이던데요. 할 만해 보인다는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제가 2년 넘게 쌓아온 노력과 경험을 단순히 할 만한 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김영순 씨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게에 들렀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갑자기 자주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고서적 사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책은 어디서 떼오는지, 가격은 어떻게 매기는지, 단골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돈댁이니까 당연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2023년 10월 초, 더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가게에 왔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가게 주인이 바뀌나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며칠 전에 여기 지나갔는데 건물 앞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누군가랑 통화하시더라고요. 여기 곧 자기 아들이 고서점 할 거라고 말씀하시길래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김영순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손님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해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손님은 이내 나갔지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저녁에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혹시 시부모님한테 들은 거 없니? 우리 가게 재계약 관련해서. 민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 저는 최근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남편한테 물어봤는데요. 시어머니가 요즘 고서적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근데 남편도 자세한 건 모른다고 하네요. 저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재계약을 안 해주려는 건 아닐까? 동료 교사 한수민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수민 선생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준석 선생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건물도 알아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설마 그럴 리가요. 우리 사돈 댁이 그럴 분들이 아닌데요. 하지만
한수민 선생의 조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이트를 들어가 천안 시내 상가를 검색해 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매물이 없었습니다. 위치 좋은 곳은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었고 월세도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023년 10월 중순 드디어 김영순 씨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김영순 씨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가 재계약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순 씨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내년 4월에 계약 만료되잖아요. 그때 재계약을 못 해드릴 것 같아서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김영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하신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저희 사정이 있어서요. 저는 더 물었습니다. 무슨 사정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영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둘째 지우가 여기서 고서점을 해보고 싶대요. 사돈 어른이 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보려고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김영순 씨가 자주 들렀던 이유, 이지우가 가게를 둘러봤던 이유, 고서적 사업에 대해 물어봤던 이유, 모두 제 자리를 빼앗기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제 2년간의 노력과 쌓아온 명성을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김영순 씨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보고 나가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순 씨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억울하시면 임대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 하시든가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올리실 건데요? 김영순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월 600만 원이면 어떨까요? 지금 200만 원에서 600만 원이요. 3배를 올리자고요. 김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시세로 치면 그 정도는 받아야 정상이에요. 사돈 어른 가게 잘 되시잖아요. 월 3천만 원씩 버신다면서요. 그 정도면 임대료 600만 원 내실 수 있으시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월 3천만 원이라니요. 매출이 그 정도지 순이익은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600만 원을 임대료로 내면 제게 남는 게 뭡니까? 김영순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도 있으니까요. 지우가 사업 실패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일 하나 해보려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사돈 댁, 제가 2년 넘게 이 자리에서 쌓아온 게 있습니다. 단골 손님도 있고 온라인 평판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포기합니까? 김영순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시려면 월 600만 원 내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른 데 가시든가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순 씨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11월 말까지 결정해 주세요. 나가실 건지 아니면 월 600만 원 내고 계속하실 건지.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민지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김영순 씨와 나눈 대화를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듣더니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3년 가까이 피땀 흘려 만든 걸 그렇게 빼앗으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빼앗는다기보다는 월 600만 원 내라는 거지. 민지는 계산을 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순이익이 거의 안 남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남편한테 얘기해 볼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민지야, 남편한테 부담 주지 마라.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하지만 민지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도 알아야 해요. 본인 부모님이 이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다음 날 민지가 남편 이강민과 함께 제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강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강민 씨,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강민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도 입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동생이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건물이 부모님 거니까 누구한테 임대를 주실지는 부모님 권리 아닐까요? 민지가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으면 2년 넘게 쌓아온 걸 하루아침에 빼앗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강민은 변명했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라 임대료 올려서 계속 하시라고 하잖아. 민지는 화를 냈습니다. 3배를 올리면 누가 감당해요? 그건 사실상 나가라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둘을 말렸습니다. 그만해. 너희끼리 싸워봤자 해결 안 돼. 이강민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입장이 확고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강민은 먼저 나갔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 남편이 이럴 줄 몰랐어요. 저는 민지를 위로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강민 씨도 난처하겠지. 그날 밤 한수민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한수민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석 선생님, 제 말 들으세요. 지금 당장 다른 자리 알아보셔야 해요. 월 600만 원은 말도 안 돼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한수민 선생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하나 알아본 게 있어요. 한수민 선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300m 떨어진 곳에 3층 건물이 경매로 나왔어요. 1층은 약 40평이고 2층과 3층은 각각 30평씩이에요. 감정가가 2억 8천만 원인데 유찰되면 2억 2천만 원 정도에 낙찰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건물을 사라고요? 한수민 선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임대료 600만 원씩 1년만 내면 7,200만 원이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대출 이자 내는 게 나아요. 건물주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게 남은 퇴직금이 2억 조금 넘었습니다. 건물을 2억 2천만 원에 사면 리모델링 비용까지 고려하면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수민 선생 말이 맞았습니다. 남의 건물에서 눈치 보며 장사하는 것보다 제 건물에서 하는 게 나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수민 선생님, 그 건물 경매 일정 좀 알려주세요. 한수민 선생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자세한 정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준석 선생님, 절대 사돈댁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알면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매 사이트에 접속해서 건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위치는 제 가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1층을 서점으로 쓰고 2층과 3층은 임대를 주면 월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았습니다. 건물 상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신축은 아니었지만 깔끔했습니다. 경매 입찰일은 11월 20일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신용도와 퇴직금 잔액을 보고 은행에서는 1억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을 2억 2천만 원에 낙찰받고 리모델링에 8천만 원을 쓰면 총 3억이 필요했습니다. 제 돈 2억과 대출 1억으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도 컸습니다. 만약 경매에 실패하면, 만약 새 가게가 실패하면 68세에 1억 빚을 지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월 600만 원을 내며 계속할 수는 없었고 다른 임대 매물은 조건이 더 나빴습니다. 11월 20일 저는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한수민 선생이 옆에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입찰자가 3명이었습니다. 저는 2억 2,500만 원을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낙찰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준석.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68세에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한수민 선생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준석 선생님, 축하드려요. 이제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사돈댁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해줄 시간이었습니다. 건물 낙찰 소식은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딸 민지에게만 알렸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대출까지 받으시면 부담되시잖아요. 하지만 제 계획을 듣고는 안심했습니다. 1층에서 장사하고 2층과 3층 임대 주면 대출 이자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남편한테는 말씀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강민 씨한테 말하면 시부모님한테 전해질 거야. 지금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해. 민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월 말까지 저는 김영순 씨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리모델링 준비를 했습니다. 한수민 선생이 아는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줬습니다. 저는 업체 사장과 만나 1층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책향기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되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도록 했습니다. 비용은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았지만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투자였습니다. 12월 초 김영순 씨가 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날카로웠습니다. 사돈 어른, 결정 좀 해주세요. 나가실 건지, 월 600만 원 내실 건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죠.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김영순 씨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2월 말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답 안 주시면 나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뒤로 사돈댁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12월 중순, 이지우가 또 가게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가게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책장 사이즈를 손으로 재는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우 씨, 뭐 하시는 겁니까? 이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여기 책장 크기가 얼마나 되나 싶어서요. 더 가관인 건 이상훈 씨까지 왔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이상훈 씨가 줄자를 들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천장 높이를 재고 바닥 면적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사돈댁, 지금 장사 중입니다.
이상훈 씨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도 준비할 게 있어서요. 곧 여기서 저희가 장사할 거니까요. 손님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차피 4월이면 나갈 거니까 굳이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돈댁은 제가 그냥 다른 임대, 매물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12월 말 김영순 씨가 최후 통첩을 하러 왔습니다. 사돈 어른,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결정해 주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4월에 나가겠습니다. 김영순 씨는 만족스러운 표情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다른 좋은 자리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자리는 이미 구했습니다. 사돈댁이 모르는 곳에서 말이죠. 그날 김영순 씨가 나간 뒤 저는 한수민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민 선생님,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수민 선생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준석 선생님, 제대로 보여주세요. 2024년 1월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건물은 기존 가게에서 3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였지만 사돈댁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2개월이 걸렸습니다. 1층은 고서점으로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임대할 수 있게 정비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 저는 기존 가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소식은 3월에 알릴 계획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알리면 사돈댁이 방해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월 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민지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민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 가게 운영 자금 때문에 아버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래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지우 오빠 가게 차리는데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으셨대요. 근데 이자가 부담되니까 아버지한테 1억만 빌려달래요. 무이자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냐? 민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자리 빼앗아 놓고 무슨 염치로 돈까지 빌려달라고 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인어른도 다른 데 가서 장사하시면 되지 않냐고. 우리 부모님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강민이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냐? 민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야, 그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제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2월과 3월 동안 민지 부부는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강민은 민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민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지만 민지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3월 중순, 새 건물 리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책향기.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고서점 책향기 이전 오픈 3월 25일. 그제야 단골 손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게를 이전합니다. 새 주소는 이곳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축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몇몇 손님은 물었습니다. 사장님,
기존 건물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해서 제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3월 말 드디어 이전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기존 가게를 정리하며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고 성공의 기쁨도 맛봤지만 배신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이제는 제 건물에서 새 출발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4월 1일 계약 만료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순 씨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에 여유가 넘쳤습니다. 사돈 어른, 다 정리하셨나요? 새로 가실 곳은 구하셨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구했습니다. 김영순 씨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구하셨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300m 떨어진 곳입니다. 제 건물입니다. 김영순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건물이요? 사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3층 건물인데 1층에서 장사하고 2층과 3층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영순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오픈하시는데요? 저는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일주일 전에 오픈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요. 단골 손님들한테는 다 연락했고요. 김영순 씨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돈댁 3년간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임대료 깎아주신 것도 고마웠고요. 덕분에 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건물에서 편하게 장사하겠습니다. 사돈댁도 이곳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김영순 씨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상자를 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3년간 땀 흘렸던 곳이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소유의 공간에서 새 출발을 할 테니까요. 새 가게로 가는 길은 가벼웠습니다. 새 책향기는 첫날부터 성황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가져온 손님도 있었고 책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온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건물주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하시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편 기존 자리에는 4월 말에 이지우의 보물고 서점이 오픈했습니다. 간판도 달고 인테리어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 일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자연스럽게 들려왔습니다. 5월 초 제 단골 손님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보물고 서점 가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손님은 말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갔거든요. 근데 책 수준이 형편없더라고요. 초판본이라고 놓은 게 다 재판본이고 사인본이라고 놓은 것도 진짜인지 의심스럽고요. 다른 손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주인이 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1960년대 초판본 가격을 물었더니 인터넷 검색해서 알려주더라고요. 손님들은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남의 실패를 보고 즐거워할 만큼 저는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5월 중순, 민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이혼 조정 끝났어요. 제가 서준이 양육권 받았고 재산 분할도 받았어요. 저는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수고했다. 민지는 말했습니다. 이제 서준이랑 저랑 아버지랑 셋이서 잘 살 거예요. 민지는 또 말했습니다. 참, 시댁 소식 들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보물고서점이 완전 망했대요. 손님이 거의 안 온대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가게 차리는데 1억 2천만 원 대출 받으셨잖아요. 그 이자를 못 갚으셔서 집까지 담보로 잡혔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군요.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 남편도 회사에서 실적 안 나온다고 압박받는데요. 결혼도 깨지고 부모님 가게도 망하고 회사 생활도 힘들고 자업자득이에요. 저는 민지를 타일렀습니다. 민지야,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도 나름 절박했을 거야. 6월 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훈 씨가 제 가게로 찾아온 겁니다.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대접하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이상훈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죄송합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상훈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사돈 어른이 3년간 쌓아온 걸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가게는 망했고 대출 이자는 감당이 안 되고 집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사과하러 왔습니다. 저희 건물 1층에서 사돈 어른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책 한 권 감정도 못하고 손님 응대도 못하는 걸 보니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더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댁, 저는 35년간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천 권의 책을 읽었고 문학과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제 고서점 성공은 운이 아니라 그 세월의 결과입니다. 사돈댁이 그걸 단순히 돈 되는 장사로만 봤다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너무 얕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사돈댁, 건강 챙기십시오. 이상훈 씨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7월 중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지우의 보물고서점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훈 씨 부부가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돈댁의 실패를 원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이 평생 쌓아온 노력과 전문성을 우습게 본 대가였습니다. 8월 초, 제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층과 3층 임대도 모두 찼습니다. 월 200만 원씩 들어와서 대출 이자 50만 원을 빼고도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가게 순이익 700만 원과 합치면 월 850만 원이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건물에서 장사한다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더 이상 건물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언제든 제가 원하는 대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딸 민지와 손주 서준이도 자주 놀러왔고 한수민 선생도 가끔 들러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말, 제 가게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명순 씨가 서 계셨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계셨죠. 저는 문을 열고 나가 인사를 했습니다. 사돈댁, 안으로 들어오시죠. 김명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김명순 씨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댁, 많이 힘드시죠?
김영순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부러워서 왔습니다. 이렇게 손님 많고 안정적으로 장사하시는 모습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순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욕심을 부렸어요. 사돈 어른 자리를 빼앗으면 저희도 똑같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장사라는 게 그냥 자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영순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책 한 권도 제대로 감정 못하고 손님들한테 뭐라고 설명도 못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격 알려주는 게 다였어요. 손님들이 실망하고 안 오기 시작했죠. 3개월 버티다가 결국 문 닫았어요. 저는 동정심이 들었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김영순 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건물도 이번 달 말에 팔립니다. 시세보다 8천만 원 싸게요.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20년 넘게 가지고 있던 건물인데 이렇게 보내게 되네요.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돈 댁, 힘내십시오.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김영순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70세에 무슨 다시 시작이에요. 그냥 남은 인생 조용히 살아야죠. 그리고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9월 초, 딸 민지가 손주 서준이를 데리고 가게에 왔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12세로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서준이는 가게의 책들을 신기하게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들 진짜 오래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책들도 있단다. 민지는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63세에 아내 잃고 65세에 새로 시작하고 67세에 배신당하고 68세에 건물주 되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온 거지. 민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강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원칙을 지켰을 뿐이야. 평생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살았어. 그랬더니 결국 좋은 결과가 왔더라. 민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10월 어느 날 한수민 선생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한수민 선생은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준석 선생님,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차를 내오며 대답했습니다. 수민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건물 정보 알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한수민 선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보만 드렸죠. 결정하고 실행하신 건 선생님이셨어요. 68세에 1억 대출받고 건물 사는 게 쉬운 결정이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실패하면 어쩌나 빚만 지고 끝나는 거 아닌가 싶었죠. 한수민 선생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해내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도전할 수 있고, 실패를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11월 초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대출 1억을 제외하고도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순이익과 임대 수익으로 매달 850만 원씩 들어왔고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매달 5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6천만 원, 2년이면 대출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건물 가치가 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2억 2,500만 원에 산 건물이 지금은 2억 8천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위치가 좋고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니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랐습니다. 저는 68세에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12월 말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2019년 아내를 잃었을 때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63세 정년퇴직, 홀로 남은 삶,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책이 저를 구했습니다. 평생 좋아했던 책이 제게 위로를 주었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65세에 시작한 고서점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였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곳이었습니다. 67세에 배신을 당했을 때는 절망했습니다.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8세에 1억 빚을 지고 건물을 샀고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살고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민지가 서준이를 데리고 크리스마스에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준이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책 파는 사람 될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준아, 책만 파는 게 아니란다. 평생 배우고 경험한 걸 나누는 거지. 민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행복해. 너희들이 있고, 매일 책과 함께 있고, 제 건물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행복이야. 2024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저는 68세였지만, 제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책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일과 함께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삶으로 증명하면서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